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자 팔자는 뒤움박 팔자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근데 요즘에는 여자든 남자든 돈에 어려움을 겪으면 팔자가 한순간에 뒤바뀌는 것 같습니다. 제가 딱 그 케이스입니다. 저는 30대 초반에 여의사가 되었고, 1년 전까지는 돈만 쫓아 압구정 성형외과에서 일주일 내내 일했어요. 솔직히 의대에 진학한 것도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였는데, 그때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로서의 소명의식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떤 큰 사건을 계기로 돈을 구애받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요. 그 후로 다시 가난했던 올챙이 시절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는 성형외과 의사지만 심도 깊게 가정의학 공부도 다시 하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친절한 주치의가 되어가고 있어요. 물론 주 1회 정도는 성형외과 의사로서의 진료도 하고 있고요. 큰 돈이 생기니 사람 마음에 여유가 생기더군요. 태지를 주우며 저를 길러주셨던 할머니와 함께 평화롭게 살고 있네요. 요즘 드는 생각은 잠깐 사람 팔자, 뒤움박 팔자 만든 것 같다는 거예요. 돈만 쫓아 아둥바둥 살던 삶에서 삶의 여유를 찾게 된 제 인생 스토리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지방에서 살았기에 서울에서보다 여유롭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것도 그럴 것이 저희 아빠가 자수성가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업가였던 아버지와 대하였던 어머니, 그리고 외동딸인 나는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어요. 할머니, 엄마, 아빠와 함께 큰 집에서 살았지만 때론 행복하지 않은 순간도 있었죠. 아버지는 사업의 성공을 위해 강박적이었고 그 성품은 우리 가족에게도 영향을 끼쳤어요. 그 엄격한 태도 때문에 할머니와 엄마는 많이 괴로워했어요. 희망의 꽃이었던 엄마도 결국 참을 수 없어서 아빠와 이혼했죠. 가혹한 아버지는 이혼 후 엄마를 다시 만나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엄마가 떠나는 모습은 아직도 저의 마음에 남아 있어요. 아,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엄마는 하나뿐인 딸인 저를 떠나시면서 대성으로 우는 모습이었어요. 보라야, 넌 내게 소중한 딸이야. 정말 미안해. 내 역량이 부족한 엄마보다 잘 사는 아빠 곁에서 키워지는 게 훨씬 좋을 거야. 널 데려갈 수 없어서 미안해. 나를 이해해줘. 라고 부탁했어요. 아, 내 아들이란 이렇게 떼어내고 가다니. 시어머니만큼은 항상 엄마 편이었던 할머니와 함께 울어요. 보라야, 우리 딸이여 여기까지야. 언젠가는 다시 만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 보라를 잘 키울 거야. 내 아들은 성격이 힘들어서 정말 미안해. 가끔 만나게 해주겠니? 너무 슬퍼하지 말고 잘 먹고 잘 지내. 살아야 한다 알아. 이렇게 눈물 흘리며 헤어진 엄마는 1년 뒤로 잠에 들었어. 그리고 새아빠를 따라 남미로 이민을 떠났어. 그 후로 꽤 오랫동안 소식도 들을 수 없게 되었거든. 한국에서 너무 멀리 떨어진 곳이라서 아빠와는 다르게 인자하고 다정했던 할머니는 며느리였던 엄마에 대해 그 이후로도 항상 좋게 언급해 주셨어. 너희 엄마와 아빠는 부부의 인연이 아니었나 봐. 엄마는 참 착한 사람이었어. 내 아들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사업을 성공시키는 성격이 맞게 변해버려서 그걸 견뎌내지 못하고 헤어지게 됐어. 비록 내 아들과의 인연이 끝났다 해도 우리 보람이와는 천부의 인연이 있다는 걸. 언젠가 만나기로 된 건데 천류는 사람에 의해 끊을 수 없는 법이야. 그러니까 나중에 할머니가 반드시 엄마를 찾아줄 거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 그때까지는 할머니가 엄마의 역할을 모두 해줄 테니 무슨 일이든 말만 해봐. 그때까지는 아버지의 사업도 번창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 적이 없이 엄마의 부재를 끼고 자랐어요. 하지만 사업이 항상 잘 풀리는 것만은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밤을 새며 사업을 지켜내려고 했지만 결국 파산했어요. 온몸과 마음을 다 바친 사업이 헛되게 망해버리자 아버지는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정말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세상에 노력만 한다면 불가능한 게 없는데 다시 일어나 다시 세울 거야. 약간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어. 모든 걸 다 바친 회사인데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되어 버릴 순 없어. 세상에 이럴 수 없는 일이라고 옆에서 보던 저와 할머니는 너무 무서웠어요. 아니나 다를까 아빠는 본인의 성격을 못 이기고 하룻밤에 심장마비로 급사했어요.
아마도 스트레스를 너무 심하게 받은 탓이겠죠. 하나뿐인 아들을 잃은 우리 할머니는 충격을 받았고 하나뿐인 아빠를 잃고 저 또한 눈앞이 캄캄해요. 하지만 장례식을 치를 새도 없이 우리 집에는 빚쟁이들이 들이닥치기 시작했죠. 문을 열어 할머니랑 딸년이랑 집안에 있는 것 다 알아빚진 사람이 죽었으면 그 가족이라도 갚아야지 내 돈. 할머니는 빚쟁이들로부터 돈을 받도록 요구당했지만 집안으로 들여보내 차용증을 확인하고 돈을 최대한 갚았습니다. 그러나 한두 달이 지나자 더 이상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사람들이 찾아와 돈을 요구하는 소리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집이나 돈이 되는 물건은 다 팔아 빚을 갚았지만 계속해서 돈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더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더는 갚을 돈도 없어서 결국 할머니와 함께 서울로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예전에 여행했을 때는 서울이 얼마나 황홀했는지를 기억했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올라오니 말끔히 빈 사막처럼 느껴졌습니다. 세상에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분뿐이었습니다. 할머니만이 있었어요. 정이 들었던 고향 친구들과 헤어졌다는 아쉬움 따위는 제게 사치였어요. 할머니가 챙겨온 쌈짓돈 50만 원을 갖고 서울에서 함께 지냈어요. 공동 식당에는 항상 쌀과 김치가 있었기 때문에 할머니께서 한 가지 반찬 정도를 더해서 간단하게 식사하고 계셨죠. 전 초등학교를 이어 다녀야 했고 기본적인 생활비를 벌어야 했기 때문에 할머니는 폐지를 줍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식당에서도 일하고 싶어 하셨지만 나이 든 사람을 받아주는 일자리는 없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저는 신문이나 의약품 배달을 하고 싶었지만 할머니는 여자가 위험하다며 강하게 반대하셨죠. 우리 보람이는 열심히 잘하고 있었어요. 안 돼, 내 할머니가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우리 손녀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 것이니 너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해. 같은 집에서 자라면서 풍요롭게 살던 때가 어제 같은데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진 삶에 눈물만 나는군. 하지만 나는 할머니의 말씀대로 열심히 공부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고 다짐했어. 중학생이 되어서 어딘가에서 사이다 오락기를 보게 되었어. 시간을 쓰면 붓고 5시간을 자면 흐린다고 하더라. 그 말을 생활 신조처럼 여겨서 어려운 나이에 잠을 줄여가며 공부했어. 커피를 마시면 잠이 깨는데 시험 기간이면 커피를 여러 번 마셨어. 쓴 커피를 많이 마셨기 때문에 심장이 물론 빠르게 뛰었지만 신경 쓰지 않고 있어. 이해와 암기를 반복했어요. 의자에 오래 앉아 있다 보니 여름에는 엉덩이에 땀이 가득했죠. 에어컨도 없었으니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니 당연히 성적은 우수해졌어요. 수능이 다가오자 만점이 떨리는 상황이었고 모든 준비가 끝났으니 빨리 시험을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는 원래는 새벽부터 폐지를 주시곤 했지만 수능 당일엔 제 도시락을 싸주시며 고사장에 동행해 주셨어요. 보람아 어린이가 하루 중 시간을 책상 앞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더니 할머니는 눈물이 나더라. 수능을 잘 못 보더라도 세상이 바로 망하는 건 아니야? 우리 보람이 곁에 할머니가 있으니 걱정 말고 자신의 실력을 발휘하고 오도록. 알겠어. 우리 함께 할게. 강아지가 그 말을 듣고 수능 시험장으로 걸어 들어가는데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눈물이 와르르 쏟아졌어요. 그래도 한국어 시험을 잘 보려고 마음을 다잡았고 수능 시험 3달 전부터 매일 시험 시간에 맞춰 모의고사를 푼지라 오히려 익숙하게 잘 풀 수 있었어요. 결과는 당연히 인서울의대에 합격할 수 있는 점수였고 틀린 문제가 손가락 하나에 꼽을 정도로 적었답니다. 의사가 되면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당연히 가나다군의 모든 의대를 지원했고 모두 합격했어요. 인터넷으로 합격 소식을 확인하고 할머니와 함께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죠. 옆에 공시 온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나 싶어서 쳐다봤어요. 가더군요, 할머니. 나는 의대에 합격했으니 이제 폐지를 줍는 일은 더 이상 하지 마세요. 허리도 닿고 부러지고 디스크도 심한데 더 이상 무리하면 안 돼요. 괜찮다고 하던데 의대 등록금이 엄청 비싸다고 들었는데 너희가 의사가 되어 돈을 벌 때까지는 할미를 좀 도와줘야 해요. 아니에요. 의대생들은 가비도 꽤 받으니 가끔 한 달에 4-5개 뛰면 내 등록금과 생활비는 해결될 거예요. 이제까지 그래왔듯이 성실하게 살 거예요. 이제 나도 20살이고 성인이 되었으니 내가 할머님 보호자가 될 거예요. 일 좀 그만하세요.
호언장담하며 할머니를 위해 폐지 줍는 일을 그만두게 하고 고시원에서 쉬게 했지만 할머님은 인형 눈알 붙이는 알바를 어디서 구해와서 계속 일하셨고 침침한 눈으로 돋보기까지 계속해서요. 말해보자면 의대에 입학했다는 게 매우 부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집 자녀들은 상당히 잘 사는 집 사람들이었어요. 다들 아버지가 사업가이거나 대판사, 변호사, 정치인, 장관 등 화려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죠. 우리 집도 어릴 적에는 참 잘 살았는데 아버지가 아직도 사업을 잘해서 어땠을까요? 그러면 아마 엄마도 이혼하지 않고 떠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 생각이 울적해지기도 했어요. 재원에서 남미로 떠났다던 엄마는 서울로 올라오면서 열반도주 하듯이 연락이 완전히 끊어졌어요. 너무 멀리 이민을 가버린 엄마를 찾을 엄두도 못 내겠다고 생각해요. 사실 여기서 너무 바쁘게 사는데 엄마를 그리워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바쁘게 대학 생활을 하고 있는 중 책에 한 핑크빛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의대 동기 중 한 명이 주위를 맴맴돌며 러브 시그널을 보내고 있었어요. 책이 눈치챘지만 과외 5개나 하고 공부에 정신을 집중해야 해서 모른 척했어요. 이런데 마을 사람들이 내 친구들은 더 기분이 나쁘다며 힘을 보탰어요. 야, 천보람, 저쪽에 정명이 또 온다. 이번에는 어떤 선물을 가지고 왔을까? 너한테 매번 큰 책가방에 선물 가득 달고 다니고 있잖아. 내 주위를 맴맴 돌면서 너는 언제 정명이 마음을 받아줄 거야? 설마 아직 눈치를 채지 못한 게 아니겠지? 아, 그 가방 안에 있는 것들 다 내 것이 아니고요. 선물이겠죠? 본인 전공 책이겠지? 되었어. 지금 내 목구멍이 포도청이 있던데. 연애하게 생기니? 부자인 이들이나 남자랑 연애하고 풍요롭게 살아라. 난 할머니 챙기기도 바쁘단냐. 꽃다운 우리 나이에 맨날 과외 알바하고 도서관에만 앉아 있을 거야? 그러지 말고 정이랑 연애 한번 해봐. 뭐, 정이네 집도 그렇게 사는 것 같진 않다만 사람은 착한 것 같으니 말이야. 김정명이 친구네도 나랑 똑같이 가난하단 말인가? 그럼 오히려 말이 잘 통하겠지? 전 정명인 집이 나와 비슷하게 흙수 자란 말을 들으니 그한테 호감이 생기더군요. 내 생활을 충분히 공감해 줄 수 있을 거야? 그런 건가요? 장인은 제게 가방에서 큰 빼빼로를 꺼내어 수줍게 나에게 줬어요. 보람아, 이거 오다가 눈에 띄길래 하나 사봤어. 너 단 거 좋아하니? 야, 김정명, 너 진짜 이렇게 무심하게 빼빼로 줄 거야? 빼빼로도 이해내 생각이 나서 샀어. 우리 데이트 좀 하자. 이렇게 방역 신경 써야지. 남자가 여자에게 데이트 신청해도 돼? 이렇게 먼저 적극적으로 나와줘서 정말 고마워. 보람아, 나 OT 때 처음 널 본 순간 반해버렸어. 나도 등록금 내야 해서 알바하느라 바쁘긴 하지만 우리 시간 내서 데이트라도 한번 할까? 아니, 그 전에 일단 나랑 사귀어 줄래? 나도 남자와 사귀 본 적 없지만 넌 정말 순진무구해. 자체구나. 그래. 우리 잘 만나보자. 같이 도서관에서 공부도 하고 좋지. 그날부로 우린 의대에서 유명한 CC가 되었어요. 서로 도서관 자리도 맡아주고 알바 자리도 구해주며 할머니보다 정명이 붙어있던 시간이 더 많았던 것 같네요. 정명이 군의관으로 군대 생활을 할 때도 고무신을 거꾸로 신지 않고 기다려줬어요. 군대를 다녀와서 연수 차이가 좀 나긴 했지만 인턴과 레지던트 생활까지 한 병원에서 함께 했죠. 주위 친구들도 우리 커플을 거의 부부 취급했어요. 지금도 가끔 오래된 의대 동기들을 만나면 제가 정명이랑 결혼한 줄 착각하고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우리 둘 다 20대 후반을 향해 가는 나이인데 결혼에 대한 얘기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어요. 우리 할머니는 같이 식사도 하고 내 남자친구에 대해 잘 알고 계셔서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남자친구 가족들에게 꺼내보자고 했어요. 둘 다 의사이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겠죠. 우리가 사귄 지가 오래되어서 이미 보람 씨에게 말했고 곧 정식적인 결혼 약속을 가져볼 생각이에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도 남자친구는 결혼에 대한 가족들의 의견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남자친구의 표정이 점점 굳어져만 갔죠. 정명아,
최근 왜 이렇게 안 좋은 얼굴을 하고 있는 거야? 너에게 대한 대우도 차가워진 것 같아서 걱정이 돼. 말이야, 마치 다른 사람 같아. 무슨 일 있었어? 아, 보람아, 나는 한일대 2주 동안 생각해 봤는데 말이야. 아무래도 우리가 안 될 것 같아. 응, 뭐가 안 돼? 대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좀 더 쉽게 설명해 줄래? 우리 결혼에 관해서 말이야. 우리 집은 워낙 가난해 너도 잘 알잖아. 너를 제외하고 할머니랑 둘뿐인데 우리에게 딸린 가족들도 정말 많은데 가족들은 내게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야. 난 곧 레지던트 생활을 마치고 돈을 벌어와 집에 가져오기만을 바라고 있어. 하지만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비어있는 물통에 물을 붓는 느낌이 들어. 그러니까 벌써 힘 빠져 있어. 특히 우리 부모님이 금수저 집안 여자를 며느리로 원하시는데 나는 그런 압박을 이해하지 못해. 우리 집안에 있는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있는데 말이야. 나도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면 월 1,000원 정도는 벌 텐데 그럼 시댁에서 용돈을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 정도로는 역부족이야.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우리 가족들이 편안히 사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집안 여자를 원하셔. 그게 아니라면 결코 결혼시키지 않겠다. 정명아, 자기야, 아니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얼마나 길던데 고작 돈 때문에 헤어지기 싫어. 난 당연히 너와의 결혼만 꿈꾸고 있었어. 너와의 결혼은 내 삶에서 당연한 순서였다고. 보람아, 정말 미안해. 너도 아직도 4~5시간씩 자가며 가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나도 그렇고 고작 돈 때문에 불러일으키기 싫어. 힘이 너무 커서 마님까지 아줌마한테 전화와서 이번에 중소기업 사장 딸이랑 맞선을 주선해줬어서 지난 주말에 나갔어. 우리 가족들은 그 여자랑 결혼하기를 희망하셔. 그게 뭐야, 너 지금 다른 여자랑 바람 피다니까 나한테는 집에서 쉬겠다고 했더니 그 시간에 다른 여자랑 보다니까 정말 미안해. 너와 눈도 못 마주하겠다. 죄책감이 크긴 해. 하지만 그 여자가 신혼집부터 우리 가족들 살 집, 그리고 이후 나올 개업 비용까지 전부 주겠대. 그리고 차도 외제차로 사주겠단다며 혼수 목록을 사전에 작성해왔대. 우리 부모님에게 보이니 바로 눈이 돌아가셨지 뭐. 얼른 그 여자 말 잡아라고. 에이서 화가 나. 혼수 금액만 다 해도 조희 30억이라는 돈은 충분하다며 30억을 내가 가족들에게 바치기 힘들어한다. 중소기업 딸인지 뭔지한테 대리로 들어가야 한다. 너무 열이 받으며 분통이 차서 너한테 침 한 번 뱉어야 한다. 전 남자친구에게 침을 뱉고 바로 떠났어요. 얼마나 노력을 기울여서 의사 타이틀까지 따냈는데 돈 앞에서는 의사라는 직함도 소용없는 건가 싶었어요. 할머니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걱정했어요. 정명이랑은 오래된 커플이라는 사실도 아시고 이제 슬슬 결혼 준비를 해야 할 때가 맞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전 포장마차로 말을 꺼냈죠. 할머니, 정명이랑 결혼 안 함에 대해요. 오늘 해요. 헤어졌어요. 일단 병원 취업해서 좀 일하다가 더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유, 이게 무슨 일인데요? 내가 왜 청명이와 헤어졌어? 너희가 사귄 지 거의 10년이나 됐잖아. 혹시 할머니 때문에 그쪽 집안에서 반대하는데 혹시 그래서 붙어 있을까 봐 난 너희가 결혼하면 일체 연락 안 한다고 말씀드려. 귀찮게 안 한다고. 아야, 그냥 부잣집 딸을 며느리로 주고 싶다네. 쿨하게 보내줬어요. 할머니 나 좋다는 남자들 많아요. 곧 사윗감 데려올 테니 심념하세요. 우리 아기가 얼마나 마음이 아플지. 아이고. 가난이 뭐라고. 세상이 열심히 사는 우리. 소녀의 딸, 마음에 비수를 꽂는 그 할머니가 우는 모습을 보니 그때까지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버렸어요. 우리 둘은 풀채 안고 울면서 9년간의 연애가 종지부를 찍었죠. 전 광화문이 한 성형외과에서 페이닥터로 일하며 바쁘게 살았어요. 집과 병원 사이를 오가던 중에 병원 커피숍에서 고향 친구를 만나게 되었어요. 야, 천재 천보람이네. 너 보람이 맞지? 어머, 너 치혁이 아니니 웬일이야? 초등학교 때 모습 그대로야? 반가워. 근데 이렇게 사람 많은 곳에서 천재 천보람이 뭐야? 내가 무슨 천재였다고? 너 맨날 100점만 맞았잖아.
심지어 중학교 시험지를 주면 다 푼 것 같지. 머리가 빨리 회전하고 완전 천재였지. 지금은 뭐해? 나이 더 먹었네. 성형외과에서 페이셀티스트로 일하는 성형외과 전문의가 되었어. 거기 다니는 사람들 중에 진짜 천재가 많네. 너도 직업 다루는 줄 알았어? 좀 똑똑했어야지. 그나저나 진짜 반가워. 너야말로 어렸을 적 똑똑하게 생긴 얼굴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네. 여전히 이쁘면서도 예쁘다는 말을 오랜만에 듣네. 칭찬해줘서 고마워. 너도 이 근처에서 일해? 나는 여기 시청에서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어. 뒤늦게 합격했지. 우리 일터가 진짜 가깝네. 이것도 인연이겠지. 연락해서 지내자. 초등학교 때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끼리 우리 집에 자주 왔던 양치영이라는 친구를 우연히 만났어. 저와 함께 도망치듯 고향을 떠나서 제대로 인사도 못하고 헤어졌었는데 저를 알아봐 주니 고맙더라고. 연락처를 교환한 우리는 거의 매일 연락해. 우리는 통화하고 카카오톡을 하면서 급속하게 친밀해졌어요. 어린 시절 추억을 얘기할 때는 밤을 새워서도 통화했었죠. 내가 너희 할머니를 한번 찾아봐도 될까? 니네 할머니가 어렸을 때 나 엄청 예뻐하셨잖아. 내가 널 위해 면호와줘서 내게 보람을 느끼게 해주니 너는 나에게 고맙다고 하고 떡볶이도 자주 해줬어. 맞네. 우리 고향 뒷동산에는 뱀과 벌레들이 많아서 내가 많이 잡아주었지. 그래, 한번 놀러와. 근데 우리 집이 정말 작아서 내가 초대해주는 거야? 야호. 나는 할머니에게 많이 선물을 사갈게. 정말 고마워. 보람아, 내가 성과 페이닥터로 월 1,000만 원을 벌기 시작하며 할머니와 저는 고시원 생활을 청산할 거야. 17평짜리 1.5룸으로 이사를 갔어요. 좋긴 해도 고시원이 아닌 아파트에 살 때 이 친구를 초대하게 돼서 다행이다. 조 지역에는 워낙 밝은 성격답게 저희 집에 놀러와서도 제잘제잘 말이 많았어요. 할머니도 그런 치이를 참 귀엽게 바라보셨습니다. 그런데 치이는 저희 집에 있던 내내 저와의 미래에 대해 일장연설을 하더군요. 저와 할머니는 살짝 당황을 했죠. 할머니, 저 보람이랑 사귀게 해주세요. 아니, 결혼하게 해주세요. 제가 보람이 죽을 때까지 책임질게요. 어서 허락해주세요. 보람이 남편 감은 우리 보람이가 직접 골라야지. 내가 정해줄 수가 있나? 어디 보람아, 내 의견은 어떠니? 근데 너, 치약이랑 연인으로 사귀는 사이였던 참에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 80살 할머니가 놀랐어요. 먼저 언질이라도 해줄 걸 그랬니? 아참 할머니, 사격이 뭘 사귀시는 거예요? 아마 그냥 장난이겠죠, 우리. 병원 카페에서 만난 지 이제 10일 됐어요. 연락을 몇 번 했는데 무슨 결혼을 해야 한다니? 그냥 농담일 거예요. 야, 천보람이랑 남자 순정을 이렇게 가볍게 받아들이는 게 어때? 내가 아무리 말 많은 사람이라 하지만 우리가 결혼 정해놓은 나이가 있잖아. 아무렴, 결혼에 대해 무작정해서 말 꺼냈을까 봐. 나 진짜 진심이야. 카페에서 너랑 만나는 순간 이건 운명이라고 직감한 거야. 우리는 하늘이 내려주신 운명이야. 거절할 수 없어. 얼른 대답해. 너랑 사귈 거야 말 거야? 저희 할머니는 심술궂은 치마에 얼굴을 귀엽게 쳐다보며 이 상황이 너무 재미있어서 웃음이 터지고 말았어요. 참, 요새 웃을 일이 없었는데 친구 덕분에 웃는다 싶었죠. 그런데 농담 반 진담 반인 줄 알았던 친구의 고백은 100% 진심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병원으로 꽃다발을 보내며 병원 직원 모두에게 먹을 수 있는 간식과 커피 등을 선물하며 공세를 시작했어요. 저도 함께 있으면 웃을 일이 많았던 친구가 싫지 않았기에 진지하게 만나보기로 결심했죠. 친구는 애초에 말한 저와 결혼까지 염두에 두고 있었기에 매번 만날 때마다 자신의 부모님의 재력을 어필했어요. 재력이 엄청 크진 않았지만 그래도 해요. 시골에 살면서 여러분의 행원 덕분에 나름대로 재산을 축적하고 우리 엄마 아빠가 농사 짓다가 그 땅에 세습하여 80억을 받았잖아.
그 돈으로 대학과 한 채의 건물을 사서 월세로 받고 편안했는데 중이지. 나는 외동 아들이니 나중에 그 원룸 건물은 모두 내 것이 될 거야. 나는 공무원이고 죽을 때까지 연급이 나올 테고 이 정도면 그럭저럭 괜찮은 신랑감 아닌가. 내가 말하는 대로 우리 부모님이 워낙 성실하시기에 로또를 맞으신 것 같아. 잘 되면서 그 덕분에 우리 부모님은 건물주가 되어서 콧대가 하늘 높이 치올라 하실 거야. 마음만은 100억대 부자가 되신 셈인데 조만간 너랑 결혼한다고 말씀드릴 거야. 그리고 내가 우리 동네에서 특출난 똑똑한 아이로 유명했으나 보람이 너를 기억하시고 계실 것 같아. 지고 치이는 했다. 부모님께 말씀드렸다. 솔직히 명의 9년을 사귀었던 남자친구 부모님께서 한번 만나보자고 하셨다. 그런데 전 남자친구 역시 그쪽 부모님의 반대로 헤어졌기 때문에 이번에도 날 싫어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며 당황했다. 게다가 우리 집은 그 동네에서 가장 부유했지만 완전히 파산하여 가난한 입장이 되었기 때문에 남자친구 부모님은 그것을 기억한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한 불안한 감정 역시 들었다. 일단 한마음으로 약속한 장소로 향했다. 최대한 겸손한 복장을 입고 남자친구 부모님을 만나려 노력했지만 처음 마주치자마자 삿대질을 받으며 절을 하며 무슨 말을 할지 혼란스러웠다. 하시는 게 아니겠죠. 넌 미를 추구하는 성형과 의사라는 애가 장신구 하나 없이 그렇게 단순하게 옷을 입고 나오느냐? 집이 하도 가난해서 14K 금부치 하나 없냐? 아, 야, 치아, 우리 집 체력에 대해서 그 애한테 말했느냐? 그래. 뭐 대각 얘기했어요, 엄마. 지방대학 옆에 월세를 받으며 살고 있는 건물을 하나 갖고 있다고요. 그래. 얘기 잘했어. 우리 건물주야 알아? 내가 아무리 잘 나가는 의사라고 해도 뽐내서는 안 되는 거야? 내가 어느 세월에 돈 벌어서 빌딩 하나 올릴 수 있겠냐? 안 그래? 어머님, 저 의사라고 뽐내지 않았어요. 잘난 척 한 번도 한 적이 없고요. 어머님, 농사 짓다가 건물 소유하게 된 것은 대단한 일인 줄 잘 알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가 예전에 농사를 짓던 기억 속에서 잊혀지는 구겨진 시절이네요. 그러나 말이 나온 김에 예전 얘기 좀 해보죠. 너희 아빠가 사망으로부터 탈출해 서울로 도망쳤다던데 엄마는 죽었었나요? 아니면 다른 곳으로 떠났었나요? 기억이 가물가물해졌네요. 엄마는 그 시골 바닥에서 여러 남자들과 오가셨었나 보군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어처구니 없는 얘기인데 온 식당이 떠나간다더군요. 쩌렁쩌렁하게 떠드는 엄마 남자친구를 때리고 싶더군요. 지금 무슨 말씀이신가요? 우리 엄마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신 말은 삼가해주세요. 우리 부모님은 이혼하셨고 아빠의 사업이 망하기 전에 엄마는 바로 남미로 이민을 떠났어요. 아빠의 성격이 워낙 철두철미해서요. 할 것은 많았지만 우리 부모님 두 분은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셨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전 이 자리에 계속 있을 수 없겠어요.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저 자리를 박차고 나왔어요. 남자친구 부모님은 제 뒤통수를 치며 욕을 했더군요. 아니, 왜 그렇게 말을 싸가지 없이 하지? 집에 집이 있는데 이 여자야. 너 당장 돌아오지 못해. 어디서 어른 앞에서 저지랄이야? 의사라고 건물주를 우습게 보는 거야? 뭐야? 야야. 남자친구는 놀란 토끼처럼 눈을 휘둥그레뜨며 헤멜리겨대며 그녀를 쫓아냈다고 했어요. 미안해, 보람아. 울엄마가 건물주가 되자 성격이 좀 변하셨어요. 내가 대신 사과하겠어. 양치 넌 아이만 먹었지. 아직도 엄마 품에 쌓여 있는 마마야. 너희 엄마에게 그렇게 다루어지고 있는 나를 보면 내가 방패와 같이 나를 지켜주어야 하는데 왜 그렇게 가만히 있어? 너는 내 남자친구인데 결혼에 대해 이야기할 자격이 있을까? 나도 예전에는 엄마와 아빠에게 소중한 딸이었는데 지금도 할머니에게 소중한 소녀로 남아있고 있어. 어떻게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며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알아? 집안에 돈이 부족하다고 사람들이 무시해도 될까? 만약 결혼한다면 내가 공무원인 너보다 훨씬 더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단지 10억 원짜리 원룸 하나를 소유한다고 사람들을 무시해도 괜찮아? 정말 미안해. 이렇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면서 약속해. 앞으로는 완벽한 방패가 되어 너를 지켜줄 테니 나를 한번 믿어주길 바래. 한번 믿고 용서해줘. 저는 물을 꿇고 비를 맞으며 남자친구를 뿌리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할머니께서는 한 번도 아닌 두 번이나 이런 모습을 보게 돼서 싫다고 하셨어요. 할머니께 우리 집이 가난해서 남자친구와 이별했다고 말해 참 죄송했어요. 우리는 관계 파탄을 비밀로 간직하기로 약속했죠. 그러나 남자친구는 가만히 두지 않았어요. 자신의 업무 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을 내 마음을 들어붙여 허비했어요. 매일 병원을 찾아오는 것은 당연하다면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남자친구는 끝내 우리 집까지 찾아와 할머니께 모든 사실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어요. 보라마치기 하며 울며 떠들며 잘못을 인정했지만 한번 받아주려 노력하려 해도 할머니께서는 내가 얼마나 좋은지 그 정도까지 해야 하냐고 물었어요. 빌게요. 한 명의 사람을 죽이게 되었다고요. 그 사람들은 제 기억에 있는데 성품이 다소 약하다는 소문이 났다. 그러나 농사는 성실하게 짓던 사람들이었어요. 가난했지만 집을 짓던 것이 어깨가 올라가게 했나 봐요. 그래도 결혼하고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잘 대하면 나아지겠죠. 할머니도 며칠 동안 이렇게 절을 지었고 친구는 집 앞에 들어와 누워서 다시 만나지 않으면 죽겠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저는 참으로 곤란했죠. 한 달이 지난 후 눈물 흘린 채로 남자친구와 다시 만나기로 했어요. 바로 결혼을 논의하기로 했어요. 현명한 우리 할머니가 그 부모님을 만나보시고 최종적으로 결정해 주길 바랍니다. 저는 할머니에게 판단을 내려달라고 해야겠어요. 미룬 상견이 있었지요. 그날 당일 오후 진료를 마치고 바로 병원을 나와 레스토랑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할머니께서 전화하셨어요. 상견 약속 시간에 40분 전이었죠. 보람아, 방금 엄마가 전화했다고 해. 널 찾고 있대. 서울로 야반 도주해서 우리를 찾아주고 있나 봐. 지금 중요한 상견에 있는 내 자리로 바로 오려고 했어. 나도 나지만 내 친엄마가 사라진 사람들을 찾아야 하지 않겠니? 뭐라고요, 할머니? 우리 엄마가 이민을 가서? 우리 엄마랑 올 엄마랑 같은 거 확실해요. 당연하지. 내가 아끼는 내 며느리를. 목소리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서 엄마가 말한 사연에 놀라 자빠질 일이 많았어요. 하지만 제 일정이 급해서 빨리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나중에 대화를 나눌 거니까 그때부터 사지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엄마를 마지막으로 본 건 이미 20년 전인데 이번에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에 놀라운 충격으로 입을 다물고 살았던 엄마가 이제 나와 함께 할머니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 고마움과 애틋함이 느껴졌어요. 긴장으로 떨리는 몸과 마음을 진정하고 빨리 택시를 잡아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폐제 주우며 소녀딸을 뒷바라지하기 위해서요. 우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다니셔야 했던 꼬부랑한 몸이 되셨는데 뜻밖에도 먼저 나오신 것은 예비 시모와 남친이셨습니다. 할머니도 긴장하시고 흥분한 모습이었는데 벌써 눈에 눈물이 고인 채였어요. 잠시 후 예비 시부모님들도 등장하셨는데 예비 시모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한 상태였습니다. 잠시의 침묵 뒤 예비 시모의 입에서 무식한 발언이 이어졌는데 거지처럼 살지만 소녀는 잘 키웠네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에는 우리에게 한 달에 500씩이나 용돈을 바치라고 하셨죠. 우리 할머니를 사모하시는 마당에는 어머님과 아버님이 또한 예비 시모처럼 막말을 하셨습니다. 거지같이 살면서도 우리 할머니처럼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라고요. 분이 또 어디에 계신지 운 좋게도 코딱지만한 원룸 건물을 하나 가졌다고 눈에 뵈는 게 없으신가요? 치이가 저한테 손이나 발이 되도록 빌어서 이 자리까지 다시 나왔는데 도저히 안 되겠네요. 잘 먹고 잘 사세요. 저는 예비 부모들에게 다 쏟아붓고는 할머니를 모시고 그 자리를 나와버리려고 했어요. 그때 가만히 듣고 계시던 할머니께서 저쪽을 보고 지팡이를 드시더군요. 그러자 다른 자리에서 저희를 바라보고 계셨던 분들이 이쪽으로 오셨어요. 얼굴을 자세히 보니 어렸을 때 헤어진 우리 엄마도 보이나 나 엄마야? 엄마 얼굴 알아보겠니?
상현의 자리라고 해서 바로 쫓아왔는데 뒷자리에서 듣자 하니 대화가 이상해. 이게 무슨 일이야? 엄마, 너무 보고 싶었어. 하필 이런 때에 우리를 찾았네. 예비 부모라는 사람들이 우리 집이 가난하다고 무시하네. 그래봤자 저 집도 대충 10억은 한 원룸 건물 하나를 가진 사람들인데 뭐야? 야, 너 자꾸 우리 빌딩 보고 작다니 코딱지만 하다니 깔보는데 내가 의사면 다야? 너 건물 안이 가게 한 칸이라도 있어? 부동산 한 개도 없는 게 까불고 있어? 정말, 그러자 우리 엄마가 예비 부모들을 붙잡고 한 말씀하셨어요. 저쪽 건물 보이세요? 강남역 근처, 저 2층짜리 건물이 내 건물인데 우리 딸 명의로 돌려주려고 서울 왔습니다. 시가는 50억이야. 750억 가치의 2층 건물을 내 소유로 등기한 상태에서 사무실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한순간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재미있게 웃는 사람들도 있었고 아줌마라고 불리는 여성이 그것이 자신의 건물이라는 증거를 내어놓으라며 말했다. 그에게 우리를 살해하려 함은 아무도 마주치기 싫지만 전혀 그런 의도는 없다고 말했다. 그녀는 내 비서가 모든 서류를 가져왔으니 확인해보고 소중한 딸을 데려가든지 결정하라고 말했다. 그 말 뒤에 있는 젊은 여자가 등기부 등본 파일을 꺼내어 그녀에게 건네주었다. 그녀는 예정된 시부모들 앞에서 서류를 펼쳤다. 거기에는 김경자라고 적힌 이름과 생일이 빛났다. 주민등록증까지 확인해야 했다. 이제부터 아웃이니 얼른 나가세요. 코딱지 다 작은 건물 어디서 갖고 있나요? 갑질이야. 예비 시부모와 치이는 기가 팍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뜨려요. 그때 엄마는 예비 시모의 어깨를 탁 잡았는데 그 원룸 건물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봤어요. 그쪽 원룸 건물 다 사서 싸게 월세 내놔서 당신의 월세 공실 나게 만들어버릴 거예요. 그럼 그쪽도 다른 사람들에게 매너가 좀 생기려나요? 분명 할머니 말로는 참 착하고 성품이 좋은 엄마였다고 했는데 진짜 매서운 이모예요. 남자친구 가족들은 거의 도망가듯 자리를 빠져나갔어요. 그렇게 울고불고 절 쫓아다니던 친엄마는 그 후로 얼굴을 볼 수 없었고요. 저와 엄마 할머니는 손에 손을 꼭 잡고 우리 집으로 와서 밤새 이야기를 나눴어요. 엄마가 대체 어떻게 되었는지를 물어볼까? 그 도대체 언제부터 서울에 있었던 거지? 그리고 강남의 건물은 뭐가 어디에 있는 거야? 재혼을 했다는 거야? 너희 새아버지가 남미에서 의류 사업으로 큰 성공을 거뒀다고 해? 많은 돈을 벌어서 그 돈을 모두 서울의 강남 빌딩에 투자했나 봐. 돈 많이 벌어서 기뻤었던 게 그 원인인가 봐. 그런데 갑자기 그 지역에서 부자라는 소문이 퍼지자 치안이 위험해졌어. 그래서 내 새아버지가 남미에서 납치를 당해서 무서웠던지 그 지역에서 더는 살 수 없다며 사업을 그만뒀고 서울로 돌아왔어. 거기서 너와 너의 할머니를 찾기 위해 살아가고 있대. 처음에는 고향으로 내려갔다가 다 실패하자마자 서울로 다시 올라왔다고 하더라고. 그때부터 돈을 투자하느라 힘들었겠네. 너와 할머니를 찾는데 피눈물을 흘리다가 결국 찾아냈지만 마침 그날이 너에 상당했고 앞으로 기대하며 나갔는데 세상이 정말 잔혹하다. 그래, 엄마 정말 그리웠어요. 왜 이제야 나를 찾아왔어요? 그동안 할머니와 함께 살며 할머니가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디스크로 허리를 다치시면서 날 의사로 키워주셨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우리 함께 살 때도 정말 잘 대해주셨어요. 보람있게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내가 모은 돈으로 우리 다 같이 큰 집에서 편안히 살아요. 어머님을 평생 잘 모실 거예요. 고마워, 며느리야. 이제야. 저희를 찾아와 줘서 고마워요. 내가 앞으로 얼마나 살게 될지 모르겠지만 나에게 잘 해줄 이유는 없어. 우리 보람이가 고생을 너무 많이 했다. 보람이를 잘 돌봐주면 그걸로 난 이미 충분해. 그 여자는 내 딸과 다를 바 없으니 그날은 집으로 울면서 펑펑 우리의 모든 회포를 다 풀었어요. 다음 날에는 짐을 싸서 엄마가 마련해 놓은 집으로 향했죠. 엄마는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강남 건물을 제 명의로 돌려주셨어요.
다른 건물이 몇 채 더 있었기 때문에 한 채를 팔아서 증여세도 해결되었어요. 전 거기에 제 전공인 성형외과를 개업했지만 그곳에선 딱 하루 일하고 있어요. 다른 실력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수고해주고 있죠. 계시죠? 대신 전 가정의학과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일주일에 3에서 4일 동안 전국을 오가며 의료 봉사를 하고 있어요. 엄마와 할머니는 남자친구도 만들고 편하게 살 것을 권유해 주셨지만 당분간은 이런 봉사적인 삶을 선택하여 저희 의견대로 살아가고 있네요. 제 이름이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하는 대로 선택한 것 같아서 기쁩니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제 결실을 맺는 것 같은데 드라마 같은 제 이야기를 끝까지 읽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좋은 의미를 찾으시길 바라며 건강하세요. 서연 드림. 답글의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현명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